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첫 금리 공부 이 책이죠. 이 책의 저자이신 염상훈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염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염상훈입니다. 염 작가님 참 여의도 증권업계 채권 쪽에서 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하셨고 그 뒤에 또 채권 영업 쪽으로 돌아서서 거기서도 또 명성을 날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금융 쪽에도 잠깐 계셨다가 네, 잠시 이제 지금은 헤지펀드 운영까지 네, 참 뭐랄까요 부럽습니다. 애지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닌 건 저도 뭐 비슷해가지고요. 네, 저 직장생활 한 26년 정도 했는데 11번 회사를 그러니까 10번 회사를 옮겨서 11번째 회사에서 이제 퇴직하고 지금 프리랜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저 역시 회사 생활 평균적으로 보면 3년도 안 되는군요. 아무튼 3년마다 거의 회사를 갔다가 맨날 옮겨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 염상훈 의원이 많이 옮겼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놀라운 건 그 회사를 옮긴 게 아니라 일자리가 바뀐 것, 그렇죠. 그 잡이 바뀐 거가 놀라운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하다가 브로커 하기 진짜 어렵고 브로커 하다가 다시 또 그 부동산 금융 일을 또 하셨고 부동산 금융 일을 하다 지금 운용으로. 야 이게 뭐 거의 이제 다 해보신 것 같은데. 내가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를 오래 하면 지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널리스트를 7년 했으니까 그 일이 제일 몸에 맞았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애널리스트 할 때는 뭐 정말 인기 좋았죠. 제가 염상훈 애널리스트 보고서만 나오면 꼭 모셔가지고 세미나 듣고 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은행의 딜링룸에서 이코노미스트 또는 뭐 딜러들 데리고 일하고 있던 중이니까 오늘 늘 모셔가지고 그때 염상훈 의원하고 제일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는 이제 동부증권에 계셨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이 두 분을 제가 참 좋아했죠. 두 분 다 이렇게 잘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뭐 염상훈 작가야 뭐 말할 필요 없고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뭐 그 신과 함께 이런 데서 보면 팬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잘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근황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이어서 하자면 이제 염상훈 의원의 지적은 우리나라 같은 수준의 레벨, 그러니까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 경제의 금리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이제 수렴해서 1%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자꾸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쉽다, 안타깝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간략하게 한번 축약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흑자가 생긴 거를 해외 자본수지 적자로 빼내지 못해서 결국 국가가 그걸 다 안고 갔기 때문에 계속 경상수지 흑자 생긴 것만큼 누적해서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정상적으로 자본수지 개정을 통해서 민간의 해외 투자가 계속 이어졌으면은 우리나라가 위기가 터져도 외국인이 한국 자산을 팔 때 국내 투자자는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을 팔아가지고 외환 시장에 서로 균형이 맞는 매수와 매도가 맞물리고 서로 퉁쳐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렇게 되면 외환 시장의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운 나라였다. 단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박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도 이제는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환해지의 비율을 많이 좀 낮추고 있죠.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네. 환해지 정책이 전면적인 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국민연금이 700조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700조 원 정도를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한 40% 정도가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4, 7, 28, 한 280조 정도 굉장히 큰 돈이고 달러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2,500억 불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외환보유고의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에 이르는 돈인데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해놓냐 하면 해외 주식, 부동산, 채권에다가 고수익 자산에 투자를 해서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7% 넘는 성과를 낸 게 다 이쪽에서 났습니다. 매우 잘 낸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만에 하나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워져서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한 1,500원 됐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배분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40%를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환율 급등에 따라서 이게 5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리밸런싱. 팔아야죠. 바로 이 리밸런싱이 자동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 투자해놨던 돈들 중에서 원래 목표가 40%인데 50%가 됐으니까 10%만큼을 자동으로 매각하면서 국내로 들여오겠죠. 이거는 외환시장 방어가 아닙니다. 정말 이익 실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쁜 행동도 아니고요. 해외에서 떼돈을 번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국민연금은 외환보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 돈이 이제 국내로 다시 유입되겠죠. 네. 그래서 국내에 많이 빠진 국내의 부동산, 주식, 채권을 적극적으로 있죠. 다시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도 안정을 찾겠지만 가장 안정을 찾는 것은 역시 외환시장이죠. 외환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는 꼼짝도 안 했는데 그렇죠. 국민연금의 이런 매매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더 나가서 뭐 KIC만 해도 2천억 불 정도 되지 않나요? 거기다가 KIC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많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해외 투자 규모들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몇몇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해지 비율들을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의 어떤 충격을 외환보유고만 갖고 이제 안 봐도 되는, 외환보유고의 중요성을 너무 그렇게 중시 안 해도 되는 그런 환경, 그런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랄까 그렇죠. 또는 꿈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그 일본이 왜 안전자산이냐, 일본의 안전자산인 그 N이 왜 안전자산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참 이 염사훈 작가의 좋은 책 덕분이 아닌가. 참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2000년 정보통신 거품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한 대목이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의 주가 하락폭이나 2008년 당시의 주가 하락폭은 다 비슷했는데 경제에 미친 충격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게 바로 금리가 중간에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이 책에 있었는데 이게 저는 참 책을 읽다가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풀어주시죠. 네, 그때 이제 IT 버블의 붕괴 시점에서 코스닥만 놓고 보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90% 빠졌죠. 90%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코스닥 지수는 그 코스닥 지수가 아니잖아요. 그때 10분의 1 토막 내 가지고 줄여놓은 겁니다. 네. 이제 지수를 변경했죠. 그렇죠. 지수를 변경했죠. 그래서 지금 뭐 400포인트, 500포인트 이런 거 원래 그 4,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됐어야 되는 건데 다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수 하락폭은 그때가 훨씬 더 컸습니다. 코스닥에 한해서는 당연히 IT 버블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현상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세계 경제에 어떤 악영향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도 그때 7, 8% 성장했어요. 그쵸. 2001년에. 네. 그럼 뭐 얘는 왜 뭔가 주식 시장은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실제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2008년과 9년 넘어가면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미치는 효과는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000에서 890까지 거의 한 60% 폭락했었던 거는 그때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 1066에서 9.11 테러 때 450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하락률은 둘 다 비슷한데 경제는 뭐 2000년하고 2008년은 완전히 그냥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궁금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에는 항상 금리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 위기에 금리가 없으면 그건 경제 위기가 아니다. 그건 그냥 아주 그냥 작은 위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돈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돈이 뭐냐? 우리가 실물화폐 지폐만을 돈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은행에 예금된 것도 돈이고 우리가 뭐 더 넓게 보면은 주식에 투자된 유가증권도 돈으로 볼 수 있고 어디까지 돈으로 보냐, 돈의 범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돈을 만들어내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은행이죠. 네, 은행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화폐가인 상태인 돈을 더 넓은 범위의 돈으로 만드는 거.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나간 돈이 어딘가에 계속 투자가 돼서 예금으로 돌아오고 다시 재치되는 그 돈을 또 대출해주고 또 예금으로 돌아오고 또 대출해주고 통화승수라고 그쵸.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뭐 꼭 네. 그렇게 안 가더라도 그렇죠. 그냥 계속 돈이 대출과 예금을 통해서 늘어난다는 그래서 겁니다. 돈이잖아요. 돈다고. 네, 그렇죠. 좋은데요, 그거. 돈은 네, 계속 좀 준비해 돌아버리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돌고 있는데 그 돈이 돌아버리고 있는 그 행동을 막는 사건이 생기면 그건 위기입니다. 큰일 나죠. 네. 이건 뭐 그래서- 일본이 그 꼴 난 게 그쵸. 사실은 그거였죠. 금융기관들이 망하게 되면서 사실 디플레가 왔다, 경제 위기가 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국 대공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행동들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 늦습니다. 그게. 늦게 하죠. 네, 이미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는 무슨 일이 생겼었냐면은 우리가 이미 대출이 나간 그 대출 채권 자체를 가지고 또 구조화를 해가지고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또 다른 채권을 만들고 그 채권을 기초자산에서 또 다른 채권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네. 대출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이 나중에는 자기가 투자한 채권이 진짜 기초자산이 뭔지 모르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데 대출을 막 회수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4단계, 5단계, 6단계, 다단계처럼 물려 있어가지고 자기 대출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대출 자산 다 회수해, 다 상환해 이런 요구를 전 경제에다가 해버리는 겁니다. 또 그러면- 리만이 네. 망하면서 어떤 금융기관이 망할지 몰라. 그렇죠. 라는 공포까지 거기다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됐죠. 그때 계속 얘기 나오고 있었죠. 사실 뭐 골드만삭스 망한다, 뭐 메릴 린치 망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요. 참 뭐 안 망할 은행이 세상에 어디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던 그때 안 망할 은행은 있었죠. 우리나라 은행들은 안 망할 게 거의 확실했죠. 우리나라는 아무 구조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이제 부동산 PF가 있었죠. 저축은행들이 싹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긴 했었죠. 네, 그래서 결국 그 금리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네, 금리가 흔들리면 위기가 생긴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2001년과 2008년의 가장 큰 차이였다. 결국 그 시장에서 아무도 위험한 자산 또는 이게 어떻게 구조화가 돼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하니까 금리가 급등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실제로 보면 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 발행했던 회사채 금리가 급등했던 기억들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때 공기업이잖아요.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산업은행 채권 같은 것들이 발행 금리가 8%, 9%, 10%까지도 네, 올라갔었어요. 저도 9%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완전히 그냥 공포가 시장을 잠식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금리가 급등해 버린다라는 건 안 그래도 경기가 나빠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 죽으려 그러는데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전부 예금으로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위험한 자산을 왜 사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산업은행 채권이 1년짜리가 만약 10%라고 그걸 왜 안 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그때는- 진짜 안 샀습니다. 정말 무서워했어요. 그때 누가 망할지 모른다. 네. 너냐 네. 하는 분위기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사면 내일 왠지 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 그렇죠.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그리고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손절입니다. 그냥 다 팔아. 위에서, 회사에서, 상부에서 무조건 팔으려고 하면은 금리는 뭐 그때부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움직이는 거죠. 결국 지금처럼 우리나라 경제 어려워지고 앞으로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렇게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금융위기 오는 거의 사례를 제가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2000년 뭐 2008년이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또는 1990년에 있었던 일본의 부동산 주식의 동반 폭락 때 보면 다 그 전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인상해서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게 신용이 좀 불량했었던 차주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가산금리가 그러니까 정부 정책 금리는 인하됐지만 가산금리가 급등하면서 경제 전체의 실물 경제 주체들이 부담하는 체감하는 금리들이 급등하는 게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아직은 우리나라 금리가 뭐 사상 최저로 가고 있고 특히 회사채 금리들 보면 신용도 좋은 기업들 A가 앞에 붙어 있는 채권들은 국채 금리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붙어 네. 있죠. 요새 기업들은 돈 빌릴 때 앞자리가 뭐 2%뭐 이런 금리에도 잘 안 움직이죠. 1%로 빌리는 기업들도 많아졌으니까요, 이제는.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15년에 있었던 해운 및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다치면서 이제 신용도가 또 거꾸로 트리플 B 등급이라고 하잖아요. 투자 적격 등급의 제일 꼬레비에 있는 그런 투자 적격 등급에서 아무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채권들은 또 시장이 상당히 싫어하다 보니까 채권 스프레드를 많이 벌어져 있는 그것도 좀 인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 예, 뭐 계속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는 어느 쪽에서든 그게 뭐 기업이든 뭐 민간이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 시장의 금리 급등이 출현할 때가 오히려 금융위기에 징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처럼 금리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건 물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징후라는 건 맞지만 이걸 가지고 금융위기 운운하는 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정도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DL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채권 시장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도대체 이 독일 채권 금리 급락한 게 이게 왜 그토록 큰 손실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 DLF 구조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 독일 국채 금리 10년짜리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일 때부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이제 수익을 돌려주고요. 근데 그 수익이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3% 4%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네, 기준. 맥스 4%였을 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2%일 때부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이 생깁니다. 만기일 기준으로. 근데 그 손실 폭이 어느 식으로 움직이냐? 마이너스 0.2% 넘어갈 때마다 0.01%포인트 하락시마다 원금이 2에서 3%씩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 뭐 이런 얘기인즉슨 수익 편입 구조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은 0.01%잖아요. 근데 네. 2%가 움직이면 200배의 비율로 움직인다는 아이고야. 거거든요. 3% 움직이면 300배.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에 200배에서 300배만큼 원금이 손실을 나게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6% 혹은 마이너스 0.5%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원금이 전액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 생긴 거죠. 근데 분명히 상품 판매할 때 이런 식이 됐을 거예요. 아니 금리가 어떻게 마이너스를 갑니까? 금리 마이너스는 이상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런 금리가 심지어 그냥 마이너스도 아니고 엄청나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0.5%, 6%까지 가야지만 손실이 전액 나는 거니까 사실 그런 일은 잘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팔았겠죠. 그래서 뭐 정확한 얘기는 또 각 판매자마다 다를 거고 하지만 그럼 우리 진짜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인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아유, 독일 야.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물론 낮죠. 낮은데 마이너스 0.4%대에 가 있는데 이 현상이 안 나타났던 게 아닙니다. 2017년, 16년 보시면 16년, 17년 넘어오면서 0% 밑으로 한 번 가긴 갑니다. 마이너스 금리 그때 갔었죠. 네, 갔었죠. 근데 이거를 이 정도는 보여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러면 0.2 마이너스 0.2부터 손실 난다라면 그렇죠. 그건 사실 자칫하면 얼마든지 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지난 과거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하나만 더 보시죠. 스위스입니다. 예, 옆 나라에 있죠. 스위스 거 금리 보시면은 2016년, 17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0.5%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라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이 DLF 이렇게 안 팔렸을 겁니다. 물론 안 보여줬겠죠. 보여줄 이유는 없으니까 사실 뭐 독일 거 팔면서 스위스 금리 왜 보여줘야 하지만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국가의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간다는 거를 그런 일은 안 생기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스위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들이 뭐 덴마크, 보여줬다. 노르웨이, 맞습니다. 뭐 이쪽도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스웨덴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지 않는 유럽의 국가들은 마이너스를 많이 이미 그때 유럽 재정위기 때 갖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유로화가 망가진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로화를 쓰지 않는 변방 국가들 괜찮은 나라들에 대해서 막대하게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만 놓고 봤을 때 안 그랬으니까 이 DLF가 팔렸던 건데 최근에 또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독일 국채 금리가 많이 마이너스를 갔고 DLF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약속한 질문은 아닌데 네. 워낙 잘하시니까 도대체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를 간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 근데 진짜 그냥 잘 이해 안 가는 거 맞습니다. 제가 어떨 때도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도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마이너스 채권 금리라는 거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안 내고 이자를 받는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회사여서 제가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자를 받아야 돼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상태는. 그럼 제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이자를 도로 갖고 오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그걸 수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채권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냐? 일단 이렇게 형성을 하면 됩니다. 제가 채권을 거의 이표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을 합니다. 0%짜리 채권을 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표라는 것은 이제 네. 분기나 반기마다 이자를 이렇게 주는 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자가 없는 이렇게 채권. 잘라서 줘서 이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네. 쿠폰이라 그러죠. 그렇죠. 오래된 표현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자가 없는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채권이 발행 금액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채권은 영원히 이자가 없습니다. 그 만기 때까지 이자가 없어요. 야, 그런데 좋은 채권이 이 채권을 좋은 채권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채권이죠. 근데 심지어 이 채권을 10,000원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11,000원에 11,000원에 사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 그런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거죠. 저는 그러면 제가 채권을 10,000원짜리를 발행하는데 11,000원이 제 계좌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이자를 받고 출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 돈을 빌리는데 내가 돈을 더 받았어. 받고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나중에 갚을 때는 11,000원이 아니라 10,000원만 만 원을 갚으면 갚으면 되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1,000원만큼 바로 세이브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채권이 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는.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왜 벌어지는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사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사는 거냐? 왜 내가 마이너스 금리를 사? 마이너스 금리를 산다는 거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손해 안 보잖아요. 그렇죠. 현금 그냥 들고 있으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마이너스를 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보관의 문제가 됩니다. 보관과 투자 두 가지의 문제가 되는데 화폐의 또 특징이 또 나오는군요. 그렇죠. 제가 0%를 이렇게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의 모든 화폐를 저희 집에다가 다 때려놓고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0%가 되는 거죠. 보관 비용이 그렇죠. 또 발생할 수밖에 누가 없죠. 훔쳐가면 큰일 납니다. 그 보험이라도 들어야 될 거고. 보험 들어야 되면 보험료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보관료라는 게 생겨버릴 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은행에 가면 되잖아요. 은행에 가는 행동 자체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은 이미 마이너스 이자를 지급하고 있을 거거든요. 은행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채에 투자하는 것과 은행에 투자하는 거는 신용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은행은 은행에 망할 수 투자하는 있죠. 거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국채에 왜냐하면 비해서는. 그거니까 예금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거는 보험이 그렇죠.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행 망하면 어떡할 거야?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국채를 울면서 사자. 예,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사게 됩니다. 야. 두 번째로도 하나 더 있죠. 두 번째는 국가 간 이동의 문제예요. 내가 저 나라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금리에 투자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으로는 환에 투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외환 하면 시장에.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나라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금리인 거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 저는 저 나라의 통화에 베팅하는 거지. 유동성이 금리 하락에- 좋은 거에 그냥 그렇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관의 문제와 국가 간 투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현실화될 수 좀 있습니다. 궁금했는데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이제 마지막으로 네. 염 작가님. 네. 뭐 애널리스트 다시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설명 잘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늘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저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회사를 바꿨지만 계속 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이 네. 바뀌었어요. 잡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브로커가 되고 네. 브로커가 매니저 되는 건 네.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순서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업을 해보고 그동안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운용을 하는 게 오. 모양새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서는 또 그럴듯하네요. 애널리스트, 브로커, 매니저가 이 성장의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제 길을 잘 모르겠어요. 애널리스트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희 미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 재밌어요. 예. 뭐 업이 바뀌는 그거는 건 좀 재밌는 것 느껴져요. 같아요. 네. 우리 염 작가님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돌아가는 걸 과정을 보고 있으면 염 작가님 참 재밌는 일을 찾아하고 뭔가 하고 싶은 흥이 나는 일을 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귀찮음을 무릅쓰고 책을 이렇게 또 발간한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에 비하면 네, 정말 전 게으름의 거의 극이죠. 네. 저는 좀 이상한 사람. 네 그렇죠. 네, 많이 이상하시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실 수가 있는지 전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부끄럽고요. 네. 자 오늘 세 차례에 걸쳐서 염상훈 작가를 모시고 채권, 외환, 뭐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굉장히 많은 주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또 이걸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분 진짜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염상훈 작가의 새로 나온 책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요. 나의 첫 금리 공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긴 시간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염상훈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의 마지막 책 마지막 책 아니죠? 저의 마의 첫 금리 공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